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려면 하루 감염자가 지금의 10분의 1로 내려가야 한다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테스트 옵션 없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치적인 적이었던 뉴섬 주지사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까지 한다는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의 사행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사형수의 기도 요구 때문입니다. LA 경찰이 인터뷰한 모든 시민의 소셜미디어 자료를 입수해 논란입니다. 뉴욕 경찰 역시 911 사건 이후 법 잘 지키는 일반 시민도 일상적인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50년경 전기의 반을 태양에너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켈리안 코노웨이 등 18명의 군 자문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고했습니다. 군 자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게 백악관 설명입니다. 북한의 창건 73주년 기념식 퍼레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나 미국 비난 연설이 없었고 김정은 위원장 모습은 1년 전보다 무척 날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얼마 전에 봤는데 모더나가 아직까지는 파이저와는 달리 확실하게 언제쯤 부스터 접종을 한다는 발표는 없는데 지금 개발 중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한 번 맞으면 된다는 것이니까 mRNA 1073라는 지금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 시즌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독감 백신 접종 받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간도 얼만큼 뛰어야지 된다 이런 것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마 모더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한 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굿뉴스가 여러 면에서 있지만 특히 또 다른 숨겨진 사실도 있는 거죠. 딱 한 해 이렇게 하자고, 올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 해 하자고 이런 것을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개발을 하진 않겠죠. 그만큼 모더나라는 정말 큰 제약 회사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보셔도 되겠죠.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인가,
희망을 많이 가졌지만 이 희망은 이제 거의 현실이 될 수 없는 희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끝내려면 여름에 여름 거의 지나갔지만 그러려면 지금 하루 감염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미국에서는 이게 국가마다 다 인구가 다르고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에서 우리 국가가 제일 잘해라고 홍보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다 악마가 그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요.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인구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는 그나마 핸들할 수 있지만 10만 명 이상이 되면은 핸들하기 힘든다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난 2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가 이제 델타 변이죠. 10%가 늘어나서 하루에 새로운 케이스가 16만 명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6월 이후에 케이스가 15배가 늘어났고 역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산율이 높잖아요. 일반 오리지널 그 바이러스보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도 6월 달 이후에 6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통계입니다. 어린이, 나이 드신 분들 전반적으로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끝나는 게임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 공공건강에 아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한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엔드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얘기고요. 물론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은 무가 또 나왔지만 감염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건강에 위협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받아라 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제 그것도 아침, 낮 이런 시간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 전에 지금 재향청이라든가 일부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그 부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모든 연방 공무원은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 같은 옵션도 없앤답니다. 이 내용은 CNN 방송이 제일 처음 보도해서 거의 모든 매체가 CNN 방송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런 옵션도 없앨 뿐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하청을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계약 업체죠. 그 계약 업체의 직원들도 전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지 된다는 내용을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밝히고 그리고 나서 내일 그 발표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국민 연설은 크게는 이제 4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부스터샷, 지금 3차 접종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는 가능하면은 계속 오픈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 테스트를 더 많이 하겠다. 또 여기까지 사람 생명이죠. 더 이제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이 경제인데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이미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6가지를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질병통제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8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여론을 조사한 겁니다. 지금도 320만 명이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나 일터로 갈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답니다. 그분들은 특히 사람들과 대면을 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MU라는 바이러스가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지금은 네브라스카도 감염자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새롭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델타 변이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무는 또 백신에 대해서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하다. 백신이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이 처음 맞는 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아래 전문가들이 완결판이 아니라 추정하는
그런 그 수준이거든요. 해서 무가 델타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아직은 델타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얼마나 그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릴 만한 데이터와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어린이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새로운 케이스의 4분의 1,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고, 델타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어린이들 감염률, 입원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델타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 전에 그래도 백신 맞으신 분들은 특히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0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건가? 학교 활동 등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확실하게 결론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지금 8월 5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어린이들이 75만 명이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돼서 입원한 어린이가 53,859명. 그리고 역시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어린이, 그러니까 이제 맞지 못했다던가 안 맞았다던가 하는 그런 어린이가 백신 접종을 받은 어린이보다 입원할 확률이 10배가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인과 뭐 마찬가지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뉴스가 있다면, 부모님들 지금 학교에 자녀분들 다 보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17살 아래 사망자는 50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0.0088%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어린이들이 감염되면 뭐 당장 큰일 나. 이 숫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요. 500명 미만이니까 한 해에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보다 적다. 그렇다고 안심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어린이들도 감염률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는 자꾸만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지 말라고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뭐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고 해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플로리다주의 레온 카운티 판사인데요. 교육부가 주지사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물론 의료 상태를 점검을 했을 때 이 아이는 마스크를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아이는 제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급 법원에서 또 되고 이 법원 저 법원 뭐 여러 가지 다 나와서 지금 최종적인 판결이 플로리다주의 13개 교육구에서는 이 주지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주지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의 그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마스크를 아이를 쓰게 하든 말게 하든은 부모가 결정해야지 왜 교육구에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교육구는 아이들 그 하나이 하나이의 생명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주지사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주지사는 법에 따라서 뭐 부모의 권한법 이런 것을 내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것을 확장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생명이 위협을 받진 않지만, 생명이 위험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오리지널 바이러스건 델타 바이러스건 무 바이러스건 모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될 정도로 위험하기는 하다. 이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그 소환 문제거든요.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정도면은 좀 안심할 것 같으네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화당에 제일 앞서가는 후보가 레리 엘더라는 후보가 공화당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많고 딜레마이기 때문에요. 캘리포니아주와 이렇게 할 때는 캘리포니아주가 플로리다나 텍사스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범죄, 교육, 총기, 낙태에 관한 그 레리 엘더 후보의 입장이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분이 라디오 진행을 뭐 한 30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 논란이 많고 그러한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 대해서 비하 발언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뭐 이런 그 큰 행정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약하니까 이제 투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두 가지 질문하는데 뭐 소환 찬성하십니까? Yes or no. 그리고 찬성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후보에게 찍어야지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이 후보가 공화당에서 24% 정도 지지를 받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 퍼센티지가 한 14%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럽게 소환이 안 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지만, 소환이 된다 해도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뭐 50% 아래인데, 그럼 지지율이 그거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24% 지지를 받고 이제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 어제도 와서 이제 막 그 선거 유세를 같이 했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로 볼 때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주이고 인구가 많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기후변화라든가 뭐 전기자동차 이런 이슈도 해야지 되고 낙태 등등등 해야지 되는데, 주지사가 공화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나이가 88세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 사임한다고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누구를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도 보냈고 다음 주에 대통령도 직접 온다고 하는데, 슈와츠네거의 케이스는요,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2003년도였습니다. 공화당이었고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를 소환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때 그레이 데이비스는 지금의 게빈 뉴섬보다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놀드 슈와츠네거는 지금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레리 엘더 후보보다 훨씬 인기나 인지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3년보다 2021년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더욱더 민주당 색깔의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투표율이에요. 그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숫자가 2배 많다고는 하지만, 많으면 뭐합니까? 민주당은 다 안 나가고 공화당은 다 나가면 이게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유세를 하는 것, 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카멜라 해리스와 게빈 뉴섬 주지사는 2003년부터 좀 정치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같이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카멜라 해리스가 그 당시에 이제 검사가 되고 또 게빈 뉴섬이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으로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시장실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이렇게 인도했을 그럴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의 걸프렌드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의 걸프렌드는 그 당시에 카멜라 해리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앙금도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나중에 그 자리 자체를 카멜라 해리스가 상원의원 자리를 차지했지만, 바브라 박서가 그 자리를 물러나고 그 자리를 서로 가질 때 같은 민주당이고 같이 젊고 같이 정말 포로제닉, 텔레비전 화면도 잘 받고
사진도 잘 받고 하는 사람이고 기부자들도 비슷하잖아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게빈 뉴섬이 잘 안 되는 거 좋아해. 게빈 뉴섬은 카멜라 해리스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좋아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세련된 정치가 아닌 거죠. 같은 당이고 백악관에서는 게빈 뉴섬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주당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자리를 또 놓치지 말아야 뭐 다음 해에 재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더 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꿈꾸는 꿈을 꾸는데 백악관이 도와주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항상 적이 동지가 될 수가 있고 동지가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균형을 잘 맞추는 한 번 뭐는 뭐 영원한 뭐 이런 식의 통하지 않는 거죠. 정치에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선거를 보면은 그 같은 뭐 인간관계, 직업관 같은 것도 보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오랜만에 미국의 트렌드와 미국의 전통이 합쳐질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는 거기에 외부적인 어떤 타격이 가해졌을 때 미국의 그 방향이 법 집행 방향이라도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대법원이 이제 텍사스에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고 그 사형수에 관한 얘기를 법원에서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살인자입니다. 왜 그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는가 하면은 사형하는 순간에 이 사형수를 이 케이스에는 목사예요. 목사가 이 사형수의 손을 잡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이렇게 나는 마지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에서 이 요청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급법원에서는 텍사스 주의 편을 들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직접 이 논란을 듣겠다 해서 10월이라든가 11월에 심의를 시작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좀 이상해 보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도 늘 나중에 이제 뭐 목사님 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텍사스에서도 2019년까지는 그 목사의 축도 이런 것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경우는 크리스찬이거나 무슬림까지도 허용을 했어요. 2019년도에 불교 신자가 그러면 이제 내부에 그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법 집행 기구에 속한 목사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불교 신자가 나도 숨질 때 영적 어드바이저의 그 어떠한 그 마지막 가는 축도 같은 것을 받고 싶다. 그렇게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거부를 했거든요. 텍사스주에서 불교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이 이건 종교 차별이다. 사람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말도 안 되지 하니까 텍사스에서는 그럼 오케이 다 우리 불교까지 허락할 수 없으니까 뭐 기독교, 무슬림, 불교 전부 마지막 가는 길은 그냥 이 종교적인 그 어떤 영적인 어드바이저 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라미네즈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분이 37살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서도 수정을 하긴 했어요. 정책을. 지난 4월 달에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그 영적 어드바이저도 뭐 할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는데
사형수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소리 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이건 뭐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의상 뭐 연관이 있대요. 아무튼 그쪽에 그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미네즈라는 사형수의 변호사는 이건 종교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다. 마지막 가는 길에 말이 되느냐 해서 이제 이 내용을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형수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서 2004년도에 뭐 마약 사려고 강도하던 중에 뭐 1달러 25센트를 훔쳤다던가요. 그래서 뭐 멕시코로 도망을 갔는데 3년 반 만에 체포가 된 그런 이제 사형수고 미국에서 올해 사형이 집행되기는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 텍사스에서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유일은 아니네요. 유이네요. 그리고 연방 사형은 주정부의 사형이고 연방 사형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연방 사형은 없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5일 날 뭐 취임식 할 때 아침에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로 갔잖아요. 그 전까지 1월 달에 그런 그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텍사스 주의 사형법 하면은 그 주의 성격을 얘기를 하고 연방의 사형법 하면은 행정부가 사형에 그 반대를 많이 하는 민주당이냐 뭐 사형을 지지하는 공화당이냐 대통령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이 9.11 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뉴욕에서 발생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3,000명 정도가 숨졌으니까 그곳에서 뉴욕 경찰이 이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소한 범죄에도 그 같은 테크놀로지들을 다 쓰고 있다라는 보도들을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스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고 자동차 번호판도 자동적으로 딱 그 스캔하는 이런 일들을 일상으로 루틴으로 날마다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까지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 잘 지키는 시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경찰국에서 이 같은 부분의 예산이요. 정보 테러리즘을 방지한다 하는 예산이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4배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테크놀로지가 갱폭력이라든가 범죄를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일일이 다 모든 개인의 그 사생활 같은 것도 침해라면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그냥 편리하니까 마구잡이로 틀어놓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한다. 이게 뉴욕 경찰 내부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뭐 전에 이런 그 법 집행관으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 좋은 의도가 때로는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막대한 자료 같은 것을 뭐 다른 감시 기구를 통해서 또 쫙 됐던 것을 얻을 수 있다던가 반테러 목적이었지만 일반 범죄 잡기 목적은 아니었던 것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일반 범죄까지 막 다 쓰여져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경찰이 딱 해놓은 뭐 감시 카메라 같은 것 있잖아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찾아냈다. 1990년대. 지금은 다 그걸 숫자를 셀 수가 없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의 시민, 뉴욕의 뭐 주민들이요. 그리고 LAPD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이제 영국에서도 굉장히 포커스를 뒀는데 LA타임스가 로스앤젤레스 일이니까 뭐 자세히 취재를 했었고요. LA 경찰도 용의자, 체포된 사람, 구류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그냥 뭐 목격자로서도 증인으로서도 인터뷰할 수 있고 참고인 자격으로도 경찰과 인터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다 확보하라는 지시를 LA 경찰국장이 경관들에게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뉴욕과 비슷한 얘기인데 마이클 모어 경찰국장이 경관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무슨 뭐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 타당한 이유 없이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더군다나 이제 유저 네임 같은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네트워크적으로 모든 것을 쫙쫙쫙쫙쫙쫙 정보 파악을 쫙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이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라고 이런 것을 실어하는 것, 그런 그 기구죠. 여기서 미국의 40군데 경찰국을 분석을 했는데 다른 경찰국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자료도 주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건 뭐 스탑 앤 프리스크다. 말하자면 그때 그 뉴욕에서 한창 뭐 누구나 다 뭐 멈추게 하고 막 뭐죠? 신원을 그 바디를 수색하고 했었던 경관이 판단할 때 뭐 그러면 세워도 되겠어 하는 이거 나중에 엄청 비난받았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늘 알고 계시더라도 어떤 때는 움찔하시잖아요. 경관이 시민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연방법에 따라서 당신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캐슬린 킴이라는 로열라 법대 교수 김 교수님 한국 분이신 것 같네요. 아마도 이건 이민자 권리 그 이민 보호 그 권리를 지키는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민 상태에 대해서 그것으로 또 파악을 하고 연관돼서 죄 지어서 지금 인터뷰 받고 있는 게 아닌데도 그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아니다, say no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디언 뭐 미국의 그 LA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LAPD가 금방 그 가디언에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 LAPD는 이 같은 그 인터뷰한 사람의 소셜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답변해 주지 않더래요. 이런 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죠. 어떤 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하면서 이것은 공권력에서 좀 너무 나간 거네 할 때 경찰, 법집행기관, 공권력에 질문을 던지고 뭐 인터뷰를 요청하고 하는 기관은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전에는 막 소셜미디어 그럼 아무나 다 또 막 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스탑. 체크 앤 밸런스를 서로 다른 그 직업관과 서로 다른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맞춰가고 있는 게 미국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북한 얘기도 조금 전해드려야 되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좀 장기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도 증가를 하겠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주 길게 보도한 내용을 제가 가능한 한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는데 미국이 현재의 그 전력이 태양에너지가 4%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그것을 45%로 거의 반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2050년부터 지금부터 2050년까지 그다지 그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에 지금 0에서 45%, 4%에서 45%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예를 들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지금의 2배로 전기 에너지를 지금 이제 4%를 태양열 에너지로 하니까 그것을 8%로 앞으로 4년 안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2030년이면 8년 뒤잖아요. 또 2배. 그러면 16%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50년까지 미국의 전기의 45%를 태양 에너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전력망을 일단 그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해야지 되고 이 목표 자체는 기후 변화 또 그로 인한 인간에 대한 그 피해 같은 것을 막아보겠다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기간 산업안 다 그 예산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태양 에너지로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지구 온난화 줄이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캠페인을 했죠. 선거 그 당시에 캠페인 당시에 그것을 지금 지키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기 자동차잖아요. 2030년경 지금부터 8년도 안 남았습니다. 8년 몇 개월 남았네요. 2030년경에는 뭐 새로운 자동차는 전부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이 같은 것을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과 그 행정부의 청사진이고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해야죠.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항상 돈 들어가는 일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땅땅땅 허락을 내줘야지 됩니다. 미국의 모든 방송 신문들이 오늘 주목하는 것이 미국은 오늘이 9월 9일 구구절이죠. 북한 창건 73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새벽에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깜깜한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왜 이번엔 주목하느냐 하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퍼레이드 형식,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퍼레이드에 등장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런 그 창건 기념 퍼레이드가 처음이잖아요. 침착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아주 맹비난 연설 없었고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잠수 탄도미사일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새로운 그 잠수 탄도미사일 선보였잖아요. 지난해 10월 달에 그 퍼레이드 할 때도 뭐 새로운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도 보였고 작동을 제대로 얼마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전시 효과는 대단했죠. 무력 전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민간 자동차들, 소방차도 많이 나왔고요. 트럭, 트랙터, 그럼 거기에 누가 타고 있겠습니까? 소방관, 공장 일꾼, 또 무슨 뭐 농부, 헬스케어 워커, 특히 많은 그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칭 밴드, 방위군, 그리고 오렌지 방독면 코로나 19 부대 해서 그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앞에서 딱 그 도열하고 그 행진하는 군인과 뒤에도 군인들이 쫙쫙쫙쫙 따라가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오렌지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방독면 쫙 입은 그런 것을 보여주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노동신문이 얘기하기를 방독복을 입은 군인들은 긴급 질방 예방 부서의 사람들이다. 나라의 안보와 팬데믹에서 모든 사람들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뭐 메시지가 많아요. 그 전날도 내놓고 막 내놨는데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사태를 극복하자. 여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아니라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오렌지색 그런 그 군복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뭔가 시선을 끌어보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국내용이었구나. 국민들을 그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진을 73장을 봤거든요. 북한에서 올린 사진을 큰 사진을 73장을 봤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죠. 무척 많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허망한 말들이 많았죠. 뭐 어디가 대단히 아픈 것 같아. 그래서 김여정에게 정권을 승계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더 건강해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뭐 살을 많이 인위적으로 뺐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또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비만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해 보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앞부분에서 못 전해드린 여러 가지들 좀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혹시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연설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혼돈되기 시작하더니 저는 컴퓨터 아래에 이렇게 캘린더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도 혼돈돼요.
이건 제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연설한다고 말씀드렸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목요일 맞죠? 오늘 연설한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시위를 많이 했고 그 시위를 탈레반이 아주 강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BBC 방송 기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 많이 맞기도 했고요. 맞은 사진, 상처난 그런 사진들도 보이고 심하게 그냥 맞았다가 아니라 구타 이 정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14명 저널리스트들을 구타하고 구류하고 특히 6명은 폭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진 촬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다 사진 나오더군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시위하는 것. 그리고 반면에 200명의 지금은 비행기 떴을 것 같은데요. 카타르로 가는 그 미국 사람들 30명이 포함된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탈레반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까지 가는 것은 미니버스를 카타르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카타르에서 미니버스를 그분들이 묵고 있던 호텔까지 가서 모시고 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켈리안 코네이라고 기억나세요? 대안 사실이라는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말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백악관의 자문. 그리고 남편은 조지 코네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이 사람을 켈리언 코네이를 포함해서 이제 그 백악관의 전 대변인이라든가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HR 맥메스터 같은 사람들이 군 자문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었거든요. 또 누가 있었던가 션 스파이서 대변인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 백악관에서 어제 저녁 6시까지 다 사임을 해라, 하지 않으면 터미네이트, 해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션 스파이스는 자신의 그 뉴스맥스 프로그램에서 막 비난하고 켈리안 코네이, 아주 그 여성 여론 전문가로 시작을 했었던 이 여성은 왜 내가 물러나, 나는 사임하지 않아, 당신이 사임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그게 이제 사임 자체가 이 백악관에서는 그 군 자문을 하려면 적어도 좀 자격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뭐 해군이라든가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이런 데 학교 커리큘럼 같은 것, 장비 같은 것 자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나 자격이 있어서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고되는 건 분명하죠.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바이든, 누구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